대표님 뭐 뵌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뵈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오종호 대표님 뭐 대표 잘 많이 아시는 그 부분인데 가상자산 시장 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오 대표님 뭐 개인 및 뭐 하시는 일 좀 잠깐 소개시켜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리지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공대를 졸업했고요.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 쪽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기술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운영력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에 이제 핀테크라고 하는 그때 시대에는 없었던 단어, 그러니까 없었던 산업에서 IT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10년 정도 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핀테크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그 분야에서 웨이브리지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교환하고 거래하는 그런 규제 체계에 맞는 이제 사업자로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다양하게. 좀 약간 동안이셔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좀 너무 젊은 분이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야? 뭔데 사실은 뭐 좀 미래에셋, 뭐 삼성 다 하신 거지, 그죠? 제가 2006년부터 일을 했었어가지고요. 금융위기에 대한 경험도 좀 있고, 실제로 채권시장, 금융시장,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는 어떤 패닉 상태도 좀 봤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결국 역사가 반복되고, 이제 금융 투기의 역사와 이제 그 버블의 역사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되게 그래서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20년 되신군요, 거의 가까이. 그러니까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약간 연식을 추측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가상자산 우리가 한번 얘기 보는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참 그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대리법 체계여가지고 먼저 정의하고 막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사실은 새로운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요. 특히 막 기술하고 연결돼서 막 바뀌어나가는데, 이벌빙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법적 정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 법으로 커버가 안 돼. 특히 우리 대리법이니까 열거주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한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제가 볼 때는 대리법 체계이기 때문에 대리법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열거주의예요, 대리법이. 그래서 법체계 갖다가 이제 뭐 독일, 일본식에서 바꿔버려야지, 영미법으로. 사실 그런 측면이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힘들게 안 해요, 돈을 벌기가 어렵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거티브 룰 하에서는 이거 빼고 다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혁신적으로 이제 IT를 적용한 금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크래핑 기술이라든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잘 해야겠지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규제 체계 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의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로봇이 어떻게 보면 투자 운용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동화된 로보 어드바이저는 한국에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또 다른 뭐 P2P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들이 결국 투자자 보호에 조금 더 속성에 맞춰져 있어서 실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날 수 없고 그 결과가 한국의 핀테크 업체 중 유니콘이 된 그런 스타트업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토스라든지 몇 개 없는 정말 어떤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게 좀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법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혹시 여기 관련된 분 중에서 법 하시는 분 계시면 좀 혁신 좀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베스트 팔로우는 될지 몰라도 절대로 베스트 리더는 되게 어렵다. 이 법이 이런 체계로 가능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영미는 그게 되잖아요. 영국은 조그만 나라지만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미국은 큰 나라면서도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리법 체계에서 바꾸는 건 것 같다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핀텍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나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 다 특이한 데가 아마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가 뭔가를 갖다 도입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슈세드 박스에는 블록체인 보면 가슴에 다 있고
막 바꾸고, 그 P2P도 뭐, 거기 프랑스는 조사해보니까 P2P가 유니콘이 나오고,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에도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이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나도 없는 쪽에서 5개 나와 있어. 유니콘이. 그래서, 얘네들이 법을 해석을 어떻게 또 다르게 했든지 하여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그 법 체계를 떠나서 글로벌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 합의 체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은행들에서 거래한 내역,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을 보냈다, 국민은행을 보냈다 하는 그 정보가 보통 원장 정보가 은행에 대해서만 저장이 되는 게 기본인데요. 이제 정보고 여러 가지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그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게 블록으로 저장이 돼서 그걸 합의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은행 중앙 센트럴라이즈 된 게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거를 프루프 오브 워크나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같은 형태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국가 간의 이제 크로스보더 상황에서의 그런 법을 어떻게 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제 생태계가 형성되다 보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 체계 안에 넣는 게 되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따라가는 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등기부 등본 뽑는 것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 실제로 수수료나 여러 가지로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레가시가 잡혀 있는 그런 등기 체계라든지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다 보니까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분산원장 이거는 결국 이제 국가지 사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냥 우리는 그냥 수학하고 해시값 암호화 기술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대체하겠다. 이거 사실 극단적인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혁명 중에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잘 하이브리드 할 거냐는 게 이제 중요하고,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효율성이 높으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럼 결국 빠르고, 그 다음에 싸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글로벌리 할 때는 그 비용을 따서 그걸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각각의 국가의 로컬로 들어왔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그 이해상 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갖고, 네. 그리고 법하는 분들이 들고 하지 않겠어요? 러다이트 운동할 거야. 그래서 이제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결국 왕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바뀔 것 같다는 거고요. 가상자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했다가, 야, 이게 무슨 화폐냐니까 뭐 자산 갖다가 또, 암호 말고도 또 있는데, 그래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NFT라든지 뭐 또 새로운 것들, 이건 거기에 법적 정의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야, 그럼 딱 두드려 엎어갖고, 네. 디지털에서 나오는 게 다 디지털 자산이야. 문제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보면 디지털, 화폐, 내지는 자산, 이게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합시다. 디지털 화폐면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우리 대표적인 게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있고,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민간이 발행하면서 법적 통화인, 피아트라든지 뭐 이런 쪽 통화하고 일대로 교환이 안 되는 네네. 우리가 순수한 어떤 그런 그냥 이런 가상 화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민간이 발행하는 이제 무슨 디지털 화폐지만 법적 통화하고 일대로 교환이 가능한 뭐 이제 뭐 게임머니라든지 무슨 포인트 같은 기프트 포인트 마일리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전자화폐 컨셉으로 우리 모바일 결제하는 서비스 사실은 전자화폐지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그 가상화폐 중에서 또 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속의 가상화폐 속에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암호로 저장하고 수학적 문제 풀어서 해시값을 줘갖고 가장 이렇게 목표값이 근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 암호자산 화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이 이렇게 가상화폐가 있고 그 부분 집합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있는 거죠. 그 가상자산 시장을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점점 커지면서 되고 있는데 가상자산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STO나 이런 것들 증권성 갖고 따지는 거죠.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냥 또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증권이라고 하는 조건 하에 하우디 테스트 하에서 이제 증권이라고 하우디 테스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CDBC도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결국 CDBC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필요 없고 1대1 교환하는 형태가 되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메인넷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발행이 되는 것들이 좀 당연히 있는 것들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보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워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행된 게 코인이고 그 근간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그 블록이 생성되는 단계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에서 나오는 리워드가 에셋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자산으로서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금 대신 사거나 희소성이 있다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게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자산으로서 올라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가상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의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진영 이런 파운데이션들을 하나하나의 국가로 보기는 합니다. 그 국가라는 게 그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그 보상받은 토큰의 가격을 높이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경영을 만들겠다는 어떤 꿈을 갖고 나온 어떤 하나의 비전들을 갖고 나온 회사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그렇게 지금 현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직도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에서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 이슈가 있으니까 체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뭐 여러 가지 있었던 체인들이 하나씩 나오는 건데 각각이 풀고 싶은 그 비전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나온 체인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토큰들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형태를 중앙화돼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코인베이스나 비트나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실제 국가들이 미국도 최근에 이런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트럼프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식들 그런 밈 코인들이 발행되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찍어내는 형태의 어떤 그런 행위인 것들이에요. 새로운 국가이자 재미이자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만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서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거좀 다른 네.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제 결정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인프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법치, 인치 뭐 그러는데 옛날 인치 때문에 다 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을 갖다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법치가 아니라 기술치죠. 응? 야, 법치도 사람이 한다 보니까 뭐 어머니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몇 번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법을 또 겪고 뭐 그 또 붕괴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야, 법에 의해서 다 만든 것들인데 결국 사람 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문제만 막 일으키니 오히려 좀 다른 시스템 가자.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슴도 좋게 한다. 사람 거쳐가는 동안에 그런 뭐 시간 비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 인건비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나온 시스템 중에 하나가 좀 블록체인으로 생각되는데 그 기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은 증권성 있는 건 그래 그냥 증권성 있고 막 따지니까 그래 그런 건 STO도 뭐 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증권성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좀 여기 모여라. 그것도 이제 가상자산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상자산도 원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 이제 점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혹은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주고받거나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걸 거래하거나 하는 것들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미국은 어떤가요? 가상사업자 같은 게? 미국도 이제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주별로 있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슬슬 거기도 나오겠지, 뭐 생태계 만들려면. 그쵸. 자산으로서 보는 경향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주식, 채권, 화생 이런 증권들은 이제 법에 나열된 형태로 존재해야 되고 그게 이제 명의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직 이 나열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보면 자본시장 통합법 내에 어떤 하나의 에셋 클래스로 넣어서 그걸 금융 상품으로 만드는 약간 이런 조금 더 전향적인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두 개, 네 군데 있다 보니까 CFTC랑 SEC랑 싸우고 있는 본인들의 이제 체계 하에 넣고 싶어서 SEC는 이건 증권이다, CFTC는 이건 상품이다
라고 이제 경쟁이 붙어서 이제 증권성 이슈가 많이 붙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KRX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증권성 이슈를 굳이 뭐 싸울 이유가 없는 형태고, 규제 금융 당국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정해지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국이랑 미국은 조금 또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갖고 누구 한번 얘기하다가 논쟁은 아닌데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이런 거 디지털 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뭐 이제 워렌 버핏 같이 뭐 오바마의 그 야만 현자 어디지? 뭐 우리 대표적인 그냥 뭐 투자 쪽에서 거의 뭐 달인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도 그러고 또 뭐 누구도 좀 유명한 무슨 콜롬비아 대학교 우승을 거품 보고 다니는 무슨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 어떤 때는 저도 뭐 헷갈리고 JP 모간의 그 다이몬인가 그 회장은 뭐 막 욕하다가 또 그냥 또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다 체급업체 사고, 아니 그리고 또 본인 같이 있다가 또 본인 또 나중에 오닉스 체인 만들어서 다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제가 이제 금융 역사라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약속이거든. 화폐 수첩이 조개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약속을 워렌 버핏도 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나 워렌 버핏하고 한번 점심 먹으려면 1억 이랬잖아. 내가 한번 묻고 싶어. 우리가 거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네. 펀더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옵티멀 프라이스가 또 벗어났을 때 오버밸류에서 거품이라고 붕괴될 때 우리가 오버밸류 또 언더밸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약속에 펀더멘탈이 있나? 옵티멀 프라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증권 무슨 그래 증권이라는 걸 할 때 그건 이제 펀더멘탈 밸류가 써 있는데 네네. 그런 거 아닌 거는 약속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밸류를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옛날에 근본이제였잖아요. 네네. 근본이제라는 건 뭐냐면 갖고 있는 금만큼 통화를 갖다 발행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도저히 경제 성장한 만큼 금을 갖다 채굴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했단 말이야. 그게 니스 독트린 아니에요? 네. 71년도에 금태한 정지. 근데 금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제한돼 있잖아. 그쵸. 매일매일 막 갑자기 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속박 속에서. 그죠? 네네. 엄청난 뭐 기간이 지났을 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발행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비트코인 2,100만 개부터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금인데 그래서 그 틀 내에서 갖고 있는 것만큼 예컨대 뭘 발행을 해. 돈을 예컨대. 네. 그런 거라 그러면 나는 그게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금도 내가 뭐 귀걸이 하려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근본이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그만큼 통화를 발행을 하려면 수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서 올라가는 거다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때까지 안 쓰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필요하냐 결국은 이 수평 분권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티칼의 맥시멈 극치는 AI잖아요. 저는 AI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조지 오웰이 말한 1980년 동물농장과 똑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갖다 우리가 타개하려면 하이브리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효용성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원래 되게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다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리 점점 이제 스마트 금융, 이제 디지털 금융이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종이 지폐를 쓰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있고, 조금 더 글로벌 시대, 혹은 해외 뭐 코로나 이전에 보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되게 많이 얘기했었고, 어느 나라 갔을 때도 환전하지 않고 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통화를 바로 결제할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던 사회적 변화에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실험이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 실험이 스마트폰과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이 시대상의 반영이 나와서 이게 폭발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 결제라든지 그 지금 월가나 기존 레가시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맞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혹은 그 경제 논리에서 예를 들어 금리는 마이너스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지 그런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 것들이 점점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폰지 스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FRB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재정정책이니 뭐 통화정책이니 막 이런 것들을 써서 뭔가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 미국이 달러를 계속 발행해서 본인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미국의 힘을 가져가는 것처럼 국가 간의 그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화폐 전쟁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이런 가상자산 크립토를 하나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비트코인 100만 개까지 사겠다.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가 말씀하신 그런 화폐라든지 그런 합의 알고리즘 혹은 약속은 체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보긴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옛날에 금융역사라는 것 갖다가 하나 만들어갖고 강의를 그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게 하다가 결국은 금보다 은을 먼저 썼고, 그럼 뭐 화폐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불변성, 생산할 수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놨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더라고.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자산들, 금융 상품들이 이렇게 새로 탄생을 하는데 아테네 때 근데 은행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채권, 그때는 콘솔이죠. 만기 없는 콘솔이 베네치아에서 탄생을 하고, 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과정도 주식회사 제도가 현대화된 것들은 동인도, 네.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가서 1600년, 1901년도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 그냥 금융상품이 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술 수준.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1970년대 뭐, 그때부터 난리 난 것들이 파생상품인데, 빨리 계산할 수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고. 몬테카를로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뭐.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몇백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나오는데, 왜냐면 확률 분포 속에서 페이오프 스트럭처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고 디지털이 발달되면서 컴퓨터 또 슈퍼컴퓨터 막 여러 가지 막 PC에서도 다 엄청 빨리 돌아가니까 사실 모든 게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이 거기서 바이프로덕트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관련된 기술들 통해서 전부 나는 바이프로덕트 총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표현을 하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 당연히 디지털 자산이나 관련된 것들을 금융상품에 편입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는 맞습니다.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T+2의 결제잖아요. 채권은 T+1의 결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증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이 제 계좌로 오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틀 있다 들어오고 계좌 이틀 있다 이제 세틀이 되는 건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그걸 T+0로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블록체인 상에서의 합의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쓰면 좋은데 이제 그 앞단에 만들어 놓은 레가시들이 이제 투자자 보호부터 세금 체계 이런 것들을 건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리스크 이슈도 있지만 이해상충 이슈, 이해상충 있죠. 그다음에 이코노미 스케일. 그쵸. 이미 내가 다 이만큼 투자했는데 그거 뽑지도 않고 어떻게 이 짓을 해.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뛰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그런 거에 자충 수가 없는 나라가 점프해서 그냥 훨씬 앞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토비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역사는 국가도 개인이도 기업이도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한국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뭐 잘하려면 그걸 갖다 미국이 당겨서 가야지. 그죠? 국가마다 그런 금융의 역사들도 다른 게 참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캐시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지진이라든지 그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그 돈을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나 이런 문화 거의 없이 다 QR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점프했지. 바로 점프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시대상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 시대상에서 그 시대에 원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정하는 것들에서 금융의 뭐 이런 효용이라고 해야 되나? 금융의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2000년대 중반에 2010년, 11년 이때 보면 중국에서 많이 주도를 하다가 또 2020년 지나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크립토라고 하는 것들도 고작 한 16년, 1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국가별로의 패권들이 넘어가고 블랙락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를 처음으로 만들고 SEC와 당국과 통화하고 그리고 채굴 업체들을 다 이대주주에 투자를 해놓고 있고
인프라 투자해놓고 본인들이 상품 팔고 고객들한테 상품 팔고 그냥 만들고 팔고 생태계를 다 쥐려고 생태계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잘못된 거죠. 2021년대 거래소 폐지한 게 우리나라도 막 좀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중국은 내가 볼 때는 해킹 이슈보다도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중국은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중국이 미국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럼 뭐 AI 같은 아주 일부만 지금 미국이 좀 앞서고 있고 그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앞서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어딜까? 금융이거든. 중국이 두려워하는 게 캐피탈 플라이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뭡니까? 익명성과 그 다음에 이런 그 KYC, 그러니까 이렇게 다 실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 제대로. 두려워하잖아. 중국은 그냥 뭐 지갑 통해서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캐피탈 플라이에서 제일 두려워한 거. 두 번째는 우리는 그냥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익숙한데 중국은 참여해 그냥. 그래서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 이쪽 현 정부는 지금 삼위하면서 그동안에 3대 파벌이 뭐였냐면 중국의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인데 다 호랑이 사냥으로 다 죽였어. 그러니까 죽였다 표현. 그게 뭐냐면 다 부패 이걸로 척결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누구 그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네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해외로 나갔다? 미국은 좋아를 하겠지. 만약에 그거 알면. 그죠? 미국이 저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재밌는 게 미국의 그 외국 기업법 있어요. 그 상장된 것들 감사하겠다고 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겁나니까 다 후퇴시키고 왔잖아. 그래갖고 그때 홍콩 상장시키라고 뭐 알리바바 전부 다 이렇게 디디 지출도 취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그 참여 실명 이슈, 그다음에 캐터플라이 이게 아마 제일 커서 중국 거기서 폐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중국의 지금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추세가 이제 뭐 가상자산을 포함해서도 KYC에 뭐 안티머니 런더링 그리고 트래블룰 같은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명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은행들도 이제 AML 이슈가 생기면 은행들이 정말 몇 천억, 뭐 몇 조 단위의 벌금을 크게 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게 익명인 거를 강조하지만 결국 그 디지털 자산, 크립토 에셋이 그 피앗 머니로 넘어올 때, 원화로 바뀔 때, 혹은 달러로 바뀔 때는 결국 실명 계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트래블룰 같은 것들을 국가 간, 뭐 미카, 유럽의 미카, 한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하면서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그런 책임들을 묻고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들 국내에 보면 고객들을 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투자자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혹은 외국한 신고 같은 경우도 외국한 은행에게 이제 한국은행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융위나 감독당국, 금융감원에 그 부서들이 새로 생기고 있고 그 감독할 부서 등 조사국 그것들을 결국 어떻게 세금 체계에 편입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런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 보니까 익명성은 생각보다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국가에서 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제도권 편입이지 지금. 그렇죠. 제도권 편입이죠. 한국 그러면서 볼 때 이제 미국이 지금 올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뭐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예, SAB 그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그 북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의무를 없애버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났을 때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큰 그냥 은행들이 이제 막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비축자산 하겠다는 건데 그 시행 첫 단계라고 봐야 되니까 야 일단 풀어주게 풀 테니까 다 갖고 와 그죠? 그리고 CBDC 노 금지야.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한 거지 지금 사실은. 지금 모든 국가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또 그 스테이블 코인 이슈거든요. 왜냐면 그 USDT 테더라든지 USDC 미국이 하는 서클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어디냐 리플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RLUSD, 뭐 빗고라든지 모든 플레이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체인상에서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 정말 테더가 작년에 블랙락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한국에서도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암호화폐가 가격이 변동하니까 니들은 화폐가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이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 사고 팔려는 거는 등가 이게 이제 서로 법적 화폐하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통화예요. 맞습니다. 그 달러랑 통화, US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통화니까 결국은 그거 갖고 있어야지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그걸 돈 버는 거고 그냥 연결만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커머스다도 특히 이커머스 들어가고 뭐 커피에서 먹고 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해외에서도 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무역 대금으로 받기도 하고 그럼 그 받은 대금을 원화로 바꿔야 환전을 또 바꿔야 지금 월급도 주고 다른 것도 물건도 한국에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빠르고 더 역할대 소금 같은 경우 보니까 국채 송금 대비 보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이던데 수수료가 당연히 그거 쓰지. 그럼 딴 데가 다 그거 쓰는데 우리가 안 써? 아 그건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도 나이지리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디테일하진 않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해외 송금할 때도 수수료가 뭐 6%, 7% 이렇게 더 비싼 수수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지갑 주소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이제 국가 간 이체를 할 수 있으니 사실 한국의 외환관리법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엄격한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런 시장이 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크고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를 보면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뭐 기업별로 하지만 우리 우선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나 발행하고 그거 갖다가 예컨대 뭐 면허권을 줘가지고 그쵸, 겁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거를 다 관리 감독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에브리바디 하면 그냥 정신이 없다 내가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네. 가상자산 사업자잖아. 이제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컨트롤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해외 쪽하고도 연결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이쪽 시장도 키우고 그렇지만 리스크는 좀 초기 단계에서 줄이면서 마켓 프랙티스를 쌓아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수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지금 우리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마 어제자 기준으로 41개 정도 있을 거고요. 몇 개 안 되네. 그 중에 한 분이시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은행이 뭐 한 30, 4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30, 40개 더 되나요? 그리고 증권사가 뭐 한 7, 80개?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뭐 작은 데들 공모상업 포함해서 한 작으면 한 몇백 개, 300개, 400개 정도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 채권, 파생을, 금융을 어쨌거나 모두 다 아우르는, 그리고 보험사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건 개인 아닌 법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법인이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거는 일단 아니요 본인 네. 지금 40개 중에 하나 네네. 누가 취득한 거예요? 웨이브리지라고 하는 법인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을 한 거고요. 그 법인의 뭐 주법감시부터 해가지고는 감시 체계, 그다음에 뭐 지갑, 뭐 보안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야지 그 FIU에서 지금은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고 심사를 하고 FIU에서 주는 형태이고요. 지금은 40개지만 아마 이게 뭐 20개 아래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 이미 폐업을 신고한 업체들이 꽤 많고 감독은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근데 일단은 많이 주는 거를 금융당국에서 아직은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후죽순 생겨나면 또 관리하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사업자라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깔고 인적 물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우리 초기 그렇지. 업비트랑 비썸 같은 그런 거래소 모델들만 지금 돈을 몇 개 벌고 있고 40개 중에 나머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맞추고 또 우리가 이거에서 간단하게 미국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뭐 이런 것들 제도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